사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 사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이유를 다 쓰는 거예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서 그중 하나 걸리면 매각 불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때를 써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건도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던 사건이었다. 근데 이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옥셔너TV 임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매각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경매물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도 걱정이죠. 앞으로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낙찰 받고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허가 결정이 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 그런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변경될 수가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더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로 1번 보시면은 매각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는데 신문이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될 수가 있겠죠. 2번이 중요해요.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농지증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해놨는데 그 발급하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법원에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농지증 신청해놨는데 발급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더라. 이거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 결정 기일이 조금 더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원래 농지증 심사하면은 그 4일 이내에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7일 이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급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매각 기일 전까지 집행정지 문서가 제출된다라고 하면은 매각 결정 기일이 좀 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불허가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매물건 낙찰받게 됐는데 물건을 잘못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가격을 너무 비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의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다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기 전까지 난 이해관계인 아니거든요. 낙찰 받고 나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집행 정지 문서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은 취소, 취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채무자한테 경매가 들어갔다는 게 통지가 누락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매각 불허가 사유고. 그 다음에 무잉여. 무잉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배당금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을 무잉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경매 신청 이유가 뭐예요? 배당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건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배당금이 안 떨어지면은 그런 사건은 의미가 없다. 무잉여 사건이라고 해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의변제라는 것도 있어요. 대의변제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을 갖다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를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처음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그 채권을 변제해서 그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권리관계랑 그 변동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배당 철회에 대해서도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각 불허가 사유는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한 때. 네 번째,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대리인이 경매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 있었을 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바로 뭐냐면 5번이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그 다음 일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물건을 잘못 낙찰받았을 때는 가장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5번입니다. 5번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작성에 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찾아내서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불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차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이 차례 보증을 10%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사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의 하자와 관련된 신청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만약에 어떤 주택에 정원수가 있는데 그 평가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정원수는 나무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들도 많거든요. 그 평가가 누락됐다라고 하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번에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누락됐다라고 하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8번에 선수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만약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제대로 공지가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의 하자와 관련된 그런 매각 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에 평수가 미미하게 차이가 있다더라. 이런 건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이제 4번에 천저하게 부당한 감정평가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 갖고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제 간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사건 번호가 2015타경 9253번 물건 번호 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던 사건이었는데요. 토지가 61평, 건물이 71평 정도 되는 사건이었는데 최초의 간전 가격은 2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쭉 유찰돼서 중간에 한번 낙찰이 됐죠.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1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이 불허가가 난 이유가 뭔가?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의 문건 송달 내역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보면 2016년 6월 14일자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낙찰 받고 나서는 나도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사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 사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이유를 다 쓰는 거예요. 매각 불허가 신청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서 그중 하나 걸리면 매각 불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때를 써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사건도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던 사건이었다. 근데 이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한 게 받아들여졌냐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한 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장에 막상 가보면 그 건물에 곰팡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게 평가돼야 되는 것 같다가 니네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건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곰팡이 갖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구나. 오,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매물건 잘못 낙찰 받게 됐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각 불허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저 매각 불허가 신청만 별도로 해주는 그 브로커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경매 쪽에는 별의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매각 불허가 사유를 잘 인지를 해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잘못 낙찰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지와 공고와 관련된 매각 불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사망자 주소지로 우편에 송달됐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다더라. 송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경매가 계속 진행됐다라는 거죠.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보면은 종전의 등기부상 소재에 등기우편이 송달이 됐다. 이것도 이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송달에 대한 하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또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각 허가 확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냐면은 즉시 항고라고 하는 제도로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어떤 부동산이 매각 허가 결정이나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잖아요. 웬만해서는 즉시 항고가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서는. 왜 웬만해서는 즉시 항고가 잘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저 즉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항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항고 보증금을 법원에다 걸어야 됩니다. 그 항고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만약에 금융권이 5억에 낙찰이 된 사례라고 하면은 5억에 대한 10%, 5천만 원을 법원에다 걸어놓고 불만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진짜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건이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즉시 항고는 웬만해서는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렇게 항고 보증금을 걸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써있죠. 보증금의 공탁.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의 금액을 보증으로 공탁을 해야 되고, 항소심이 기각 또는 취하게 되게 되면은 되게 무서운 말이 써있죠.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그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날라갈 수도 있다는 거고, 또는 항고일로부터 항고 기각이 결정되는 날까지 이자를 빼고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의 제기를 할 때는 항고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몰수 또는 이자를 제외하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대금 납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세금 지급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인수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계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채무인수라고 하는 거 정말 재밌는 제도거든요. 채무인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매매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으면은 매수자가 그 근저당권을 안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많이 해요. 즉 근저당권 채권을 내가 나중에 변제를 할 테니까 그만큼 금액을 빼고 내가 대금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많이 체결하는데 경매 잔금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그 신청 채권자를 찾아가갖고 동의서를 얻어내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이거 낙찰 받고 이제 잔금 내려고 하는데 이 채권을 내가 인수하겠다. 내가 나중에 변제할 테니까 일단 동의서 써줘라. 그렇게 가져가갖고 채무인수 방법으로 대금을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돈 안 들어가고 채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잔금만 법원에 지불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 실무에서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채권자들 그동안 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진이 빠질 만큼 빠졌는데 또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내가 낙찰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채권을 갖다 떠안겠습니다. 나중에 변제하겠습니다.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채무인수 방식은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계신청 방법이 있다. 상계신청 방법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뭐냐면은 그 사건 채권자가 직접 금융권 이차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직접 금융권 이차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나중에 잔금 마련해서 납부하면은 그 돈이 어차피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그 낙찰받은 채권자는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상계신청이라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신청을 하게 되면은 잔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잔금을 낸 걸로 봐주는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상계신청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이런 대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첫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그 기회를 주고 두 번째, 재매가 명령으로 넘어가게 된다. 어떤 사건이 재매가 명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차의 보증금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뭐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하셨으면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꿈에 그리던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금물권을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셀프 등기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자마자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대출을 안 받고 투자한다. 현금 갖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법무사 맡기지 마시고 대출 받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직접 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많고 그 비용도 세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낙찰받을 때는 그 등기를 셀프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은 요즘에 블로그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법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블로거들이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들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셀프로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